예, 오늘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강 수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시각의 심리학적 원리, 지난 시간에 어, 시각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시각의 심리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과 감각 시격, 그리고 차이 시격, 역화지각, 그리고 지각의 게스탈트 원리, 주의의 특성과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과 감각 시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들이 소비자들에게 접촉되어지는 그 순간이 노출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출이라는 것은 감각 수용기, 즉 인간의 그 오감에 접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각 수용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어, 감각 시격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어, 절대 시격, 즉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을 얘기하는 게 절대 시격입니다. 그래서 환경 자극을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마케팅 자극을 디자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마케팅 자극을 기업 입장에서 디자인할 때 어떤 자극을 어떤 크기로 보낼 건가, 내보낼 건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자극 에너지가 작으면 절대역에 아예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감각기관은 아예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전자가 도로 주변에 있는 광고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운전자 시각에서의 절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주변에 있는 거는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나치면서 보게 되는 건데, 너무 작으면 그 운전자가 광고판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크기로 보통 광고판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고속도로변에 광고판은 거의 없죠. 그냥 일반 도로변에는 건물에 걸려 있는 광고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고속도로가 길고 원거리에 이동이 많은 경우니까 고속도로에도 광고판이 가끔씩 등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고속도로에 광고판이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죠. 그 변화가 없는 일정한 자극 조건에서 절대역은 증가한다. 일정한 자극 조건이라는 것은 그 자극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그냥 일정하니까 사람들은 그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의미겠죠. 둔감해진다는 의미가. 그걸 우리는 감각 수능이다, 아니면 감각 둔감하다, 감각 적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이 시격 같은 경우가 마케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두 자극 간의 차이나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 체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자극 간을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재현이다.
just noticeable difference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쉽게 말하면 그냥 두 자극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소비자들이 구별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자극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극의 크기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다가 감지할 수 있는 변화량을 놓고 그걸 나누면 그게 이제 JND에 해당되는 크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지각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양은, 달라진 양은 원자극의 강도와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자극의 크기가 원래 크면 그 큰 자극보다 훨씬 더 커야 그 차이를 느끼겠죠. 근데 원자극이 작으면 조금만 변화해도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버의 법칙을 활용한 마케팅에서의 사례가 꽤 많아요. 특히 그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는 차이 시경 이내에서 올려야 된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가격을 올렸는지를 소비자들이 눈치를 못 채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를 크게 벌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쉽게 이거 가격 올랐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때에도 소비자들이 뭐 원래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만 올리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일 광고를 할 때는, 가격을 내려서 인하했다라는 광고를 할 때는 차이 시격보다 크게 인하를 해줘야겠죠. 할인을 해줘야 소비자들이 그 가격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케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사실은. 뭐 무게하고 가격 간의 그런 문제도 있어요. 가격은 못 올리니까, 여기선 지금 비누를 가지고 가격은 1,000원이에요. 근데 200g이에요. 그래서 무게의 변화를 JND 미만으로 할 거냐, JND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 대신에 비누 무게를 JND 미만에서 줄이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그 비누의 무게가 분명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무게 변화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게 변화를 느낄 정도로 그 비누의 무게를 줄여버리면 크기도 작아지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이거 왜 작아졌지? 가격은 그대로인데 무게를 줄였네 하는 거를 바로 느끼게 되니까 반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차이 식욕과 관련된 사례들은 꽤 많고요. 뭐 국내외 기업들이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하지각이라는 건데요. 역하지각은 서브리미널 퍼셉션이다. 역하지각. 이거는 자극이 일어나는 한계 수준, 역치 이하의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지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하 자극이라는 게 과연 소비자 행동에도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1958년도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극장에서 그 영화 필름 사이사이에다가 이트 팝콘,
드링크 코카콜라라는 메시지를 300분의 1초로 영화에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영화 보는 동안에 의식적으로 전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트 팝콘, 드링크 코카콜라는 거의 비춰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온 후에 팝콘이 58%나 더 팔렸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18%가 더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람객이 거의 의식적으로는 영화 보는 동안은 전혀 볼 수 없는 문구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거의 뇌가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무의식을 활용한 그런 광고들이. 그래서 이 역화 자극을 통해서 제품 선호를 유발시키지는 않지만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발되어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게 확실한 어떤 증거로서 사용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사람의 그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자극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역화지각이 또 활용되는 경우가 이 섹스 어필 광고에 활용된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주 미비한 수준이고 절대역 이하의 효과를 따지는 연구들로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그 섹스 어필 광고, 이 성적 자극 광고에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자극을 제시해서 무의식적으로 느끼게끔 지각하게끔 만든 그런 광고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활용되긴 했는데 최근엔 별로 없다라고 봐야겠죠. 뭐 이 지각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게스탈트 원리예요. 우리가 심리학 개론책에서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이다. 자극 조직화의 근거에서 기억에 있는 다른 것과 관련시키는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직화라는 게 우리가 개개의 낱개의 자극을 다 별개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게스탈트 심리학이에요. 여러 자극물들을 하나의 조직된 덩어리로 지각하는 경향. 그러니까 자극이 여러 개가 주어졌는데 그 자극물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덩어리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그 전체가 그 개개 낱개들을 그냥 단순히 합친 것이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바로 게스탈트 심리학이고 게스탈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개개적인 부분들 자극들의 단순한 산술적인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부분적인 요소들이 전체 관계 속에서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지각심리학이나 또 심리학 개론 부분에 나와 있는 이 게스탈트 심리학을
사전에 보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 설명을 듣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게스탈트 원리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연결성, 이런 것들입니다. 근접성은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가 여러 개가 쫙 있잖아요. 근데 요것이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요렇게 지각을 한다는 거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지각하는 게 아니고, 넓은 쪽으로 같이 하나를 묶어서 보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끼리 묶어서 보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 삼각형 있을 때도 원형 삼각형, 원형 삼각형, 원형으로 지각하는 게 아니고 원형끼리 이렇게 묶어서 지각하는 거예요. 유사성. 그죠? 원형은 원형끼리, 삼각형은 삼각형끼리 이렇게 지각한다는 걸 유사성이라고 그러고요. 폐쇄성은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걸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선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지만 우리는 선이 연결된 것으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상태로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것만 낱개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폐쇄성입니다. 그리고 연결성도 마찬가지로 단절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거를 지각하겠죠. 그죠? 연속된 형태로 쭉 지각을 하는 게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게스탈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게스탈트 원리를 활용한 사례들이 또 있죠. 일단 전경과 배경의 원리라는 것도 많이 활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심리학 책에서 보면 이런 그 그림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얼핏 보면 사람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또 흰색을 만약에 두드러진 걸로 보게 되면 술잔 같은 생각이 들지요. 검정색을 전경으로 볼 거냐, 흰색을 전경으로 볼 거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각자가 주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전경과 배경이 서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전경이라는 게 바로 물체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두드러지게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배경은 말 그대로 그 뒤에 있는 걸로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물 뒤에 있는 구조물들, 즉 여기서도 전경은 바로 이 모델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제품들을 전경으로 지각하겠죠. 그리고 배경은 이렇게 푸른 하늘과 바닷물을 배경으로 지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모델과 가방, 입에 물고 있는 것들이 다 전경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벽돌, 집 같은 것들은 배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가닉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뭔가 불안정한 자극을 보면 긴장이 유발되죠. 그리고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보 처리할 동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아리따움이라는 그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볼 땐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정보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아리따움이라는 알파벳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애플 이 심볼 같은 경우도 꼭 사과를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깨물어 먹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불완전한 자극이 제시했을 때 완전한 형태로 지각하기 위해서 더 주의를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더 주의를 끌게 돼서 정보 처리가 잘 되는 현상을 자이가닉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각의 원리를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의의 특성과 기능이에요. 이 어텐션이라는 주의는 굉장히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이나 아니면 그 회사가 만든 판촉물, 마케팅 자극물들을 다 포괄적으로 볼 때 주의를 끌어야 되죠, 우선은. 그죠? 주의라는 게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정신적 자원이 특정 자극에 할당된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거는 거기에 훨씬 더 정신적 자원이 많이 투입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주의에는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 선택성과 집중성입니다. 선택적 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서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자극들한테 전부 주의를 기울일 수 없죠. 특정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보는 무시, 즉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한 가지 자극에 집중되면 나머지 자극은 다 차단된다는 게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집중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인지 능력을 잘 갖추고 있지만 그 인지 능력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어려워요. 선택한 자극에 대해서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역시 주의의 용량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자발적이다라는 개념은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의 그 특성과 기능에 보면 자발적 주의와 비자발적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 주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노트북 구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정보보다는 노트북과 관련된 정보를 더 탐색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과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게 되는 거고요. 비자발적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치 않았던, 즉 놀랍거나 신기하거나 위협적이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노출될 때, 그건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현저한 자극, 즉 두드러진 자극이 바로 비자발적 주의를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대형 리무진이라는 그 승용차는 다른 자동차들과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눈에 잘 띄는 거죠. 일반 자동차들은 늘 일상 보는 건데 리무진 차는 이렇게 길이가 큰 차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장내 차들도 보면 이렇게 큰 리무진으로 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 하얀색으로 된 결혼 웨딩 리무진도 긴 차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지나가게 되면 바로 눈에 띄죠. 그게 바로 비자발적 주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의의 결정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과 자극적 요인이 있어요.
이제 개인적 요인은 뭐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소비자들이 이런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주의가 결정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선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주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평상시에는 막 먹는 것만 찾지 않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 사람은 먹는 것과 관련된 주의에 더 크게 어, 지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음식점 간판이 크게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뭐 평상시에는 좀 덜한데 제과점에서 나는 빵 굽는 냄새도 유독 아주 후각에 강하게 자극이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욕구에 해당된다는 거고, 이 수능이라는 건 익숙해지는 걸 얘기하니까 습관화가 되겠죠. 계속 주목하게 되면 너무 친숙하게 돼서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광고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출 빈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수능 과정이 발생하면 정보 처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인적 요인으로는 우리 개인들은 지각적 탐색과 지각적 방어라는 그 현상을 또 가지고 있어요. 특정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지각적 경계고요. 또 반대로 주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지각적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적 탐색인 경우에는 경계, perceptual vigilance라고 그러고, 지각적 방어, perceptual defense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필요와 관련 있는 자극을 더 잘 지각한다는 거고,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한 음식 광고가 배고플 때 더 쉽게 지각된다, 더 잘 와닿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각적 방어는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우리 요즘에 이 담배 광고에 보면 뭐 흡연해서 막 혐오스러운 광고들을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저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눈에 안 들어온다기보다도 보이지만 어, 내가 스스로 회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가치 체계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가 자기 가치와 맞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 담당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자극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극 요인. 그죠? 자극 요인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의의 결정 요인 중에 이 자극 요인. 요건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극 특성에 따라서 주의를 끄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극 요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가 신기함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더 잘 지각을 하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치에 제시되는 자극, 신기한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더 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치입니다. 뭐 같은 자극이라 하더라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는지가 또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의 정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의 경우 눈높이, 그죠? 걸어갈 때, 앉아 있을 때, 이 눈높이하고 일치하는 부분에 보이는 자극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델도 이제 뭐
어떤 모델이냐. 이건 유명 모델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매력적이다. 또 아니면 굉장히 귀여운 아기다. 아니면 동물들에 대해서 좀 주의가 높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유명 모델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광고에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도입니다. 강도에도 보면 색상, 밝은 색상, 그 다음에 큰 소리,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소비자의 주의를 더 크게 끌겠죠. 대조라는 건 대비라고도 하고, 배경과 대비되는 자극, 전경과 배경이 대조가 되는 그런 경우에 주의를 더 많이 끌겠죠. 주의 배경과 대조되는 자극, 이런 경우, 흑백 광고 같은 게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잘 띄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컬러가 많은 그 대부분인 상황에서 흑백 광고가 탁 튀어나오면 저건 뭐지 하고 더 주의를 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역시 대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주의의 결정 요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브랜드 지각과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품, 브랜드 지각, 브랜드 포지셔닝,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포지셔닝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지각이나 브랜드 지각은 우선 제품을 본다라고 하면 그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범주에 대한 지식이 발동돼요. 어떤 제품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제품류지? 그 제품의 종류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해당 그 브랜드 특성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게 된다. 즉, 그 제품군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내 머릿속에 떠요. 그게 이제 도식화된 정보죠. 이미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서 지금 보고 있는 제품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은 바로 기능적 속성과 상징적 특성이 포함되어서 다 사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능적 속성이라는 건 그 제품의 가격이나 특징과 관련된, 상징적 특성은 이미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소비자가 지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지각을 할 때도 지각적 해석에서의 편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요. 편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스키마라고 하는 도식에 따라서 동일한 물건이라도 다르게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지각.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각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가 브랜드다 그러면 고급 제품이고 품질이 우수하다. 대중적 가격인 경우엔 보통 제품이고 보통 품질이다 라고 이렇게 지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고정관념, 그죠? 선입견,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의 위치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브랜드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포지셔닝 그러는 건 위치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품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지각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품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이냐가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그 해당 제품의 위치를, 그죠? 위치를, 아이고, 예, 넘어가 버렸네요. 해당 그 제품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이다. 그리고 이 포지셔닝을 하는 게 바로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하는 데 활용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 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지각도라는 것을 활용해요. 지각도 퍼셉추얼 맵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작업을 퍼셉추얼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가지는 제품 특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제품 특성에 대한 인식을 얘기합니다. 인식. 제품 특성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쟁 제품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 제품의 위상을 지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때는 속성 평가라는 걸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그리고 그 속성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특히 중요도가 높은 속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축을 만들어요. 대중적 이미지냐, 고급 이미지냐, 접근성이 높으냐, 접근성이 낮으냐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뭐 접근성이 높다는 뭐 그만큼 매장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대중적이냐, 고급 이미지냐를 가지고 커피 브랜드들을 이렇게 포지셔닝 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높고 고급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스타벅스, 뭐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치 정도고, 엔젤리너스, 탐앤탐스는 좀 고급 이미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건 매장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카페베는 뭐 이미 조금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 좀 접근성이 높은 브랜드가 이디야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이제 개별 브랜드로 백다방, 뭐 메가커피, 봄봄 이런 브랜드들이 대중적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다. 즉 대중적 이미지라는 건 뭐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브랜드 포지셔닝 차원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브랜드 위상 확립에 이용될 수 있는 포지셔닝 차원들을 몇 가지를 쭉 제시해 놨습니다. 그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때 우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일단 고려가 돼야겠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타겟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도록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포지셔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프라이스 리더십이에요. 가격과 관련해서 가격을 가지고 제품 특성을 지각하는 단서로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포지셔닝에 활용될 수 있어요.
속성 같은 경우가 바로 핵심 속성을 강조하는 거. 컴페티터, 경쟁자죠. 경쟁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실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경쟁 제품을 이용해서 자기네 거를 부각시키려면 굉장히 뛰어난 시장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용 상황, 그죠? 제품의 사용 상황을 가지고 역시 포지셔닝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일요일엔 짜파게티라고 해서 짜파게티라는 그 짜장면을 일요일에 먹는 걸로 포지셔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뭐 요즘도 그런 사용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용자, 제품 사용자 특성을 이용해서 제품 위상을 정립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전문가들이 쓰는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제품 위상이 올라가겠죠. 뭐 퀄리티는 제품 품질이에요. 뭐 이거는 워낙 오래전에부터 사용해왔던 방법인데 요즘은 제품 품질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포지셔닝에 활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라이프 스타일을 활용한 브랜드 포지셔닝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펜스타 크루즈라는 건 또 크루즈 여행 가는 거고, 그랜저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성공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광고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제품 가격 가지고 했던 사례죠. 뭐 이런 식으로 수석 상품은 최저가가 아니면 110% 보상을 하겠다. 최저가 보상제 강조한 거예요. 뭐 유니클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랜드니까 가성비 좋은 중저가 브랜드 의류다라는 걸 포지셔닝으로 사용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속성을 통해서 그 핵심 속성을 가지고 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넥스 경우에 마이 비데 물티슈라는 그 브랜드가 상쾌한 화장실 습관 그런 식으로 물티슈를 강조한 거예요. 사실 비데라는 게 그런 그 화장실에서 그 굉장히 위생적이고 시원한 그런 화장실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물티슈를 그렇게 비유한 거죠. 가그린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구강 세척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그린 제로, 타르 색소 없이 99% 클린하다라는 그런 걸로 포지셔닝 시킨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위상을 경쟁 제품을 이용해서 뭐 이런 거는 뭐 제네시스가 오히려 독일의 명차인 아우디하고 충돌 테스트에서 더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광고가 되고요. 다이슨과 뭐 G텍이라는 광고인데 다이슨이 또 역시 우수하다는 걸 강조한 거겠죠. 제품 사용 상황 같은 경우 맥도날드, 맥모닝이라는 건 바로 그 맥모닝에서도 아침 식사, 그죠? 든든한 아침 식사 해피밀로 시작하세요. 라는 그런 광고가 아침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라. 라는 광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특성. 남성 화장품으로 요새 광고 많이 했죠, 한동안. 요즘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용 그 화장품을
그 성장기 피부에 과한 건 다 빼자. 그런 것들, 미끌미끌한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대 전용 성장기 피부에 과한 건 다 뺀 화장품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성 모델을 등장시켜서 우르스라는 남성 화장품을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제품 품질 같은 경우 이제 LG 코드 제로가 뭐 차원이 다른 무선 청소기라 그래서 품질을 내 자신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또 코드가 없는 거, 코드 제로니까 그걸 가지고 강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라젬이라는 그 브랜드는 계속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그 침대를 계속 광고했잖아요. 이정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세라젬이 안마의자를 출시하면서 제품 품질을 굉장히 기존의 안마의자하고 다른 품질을 강조한 거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 가벼운 무게고 이런 것들은 다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각에서 브랜드 포지셔닝까지 다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좀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교재가 책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강의하는 사실은 굉장히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좀 더 확실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요번 주에 그 제가 그 물어보니까 조교실에 한 30명 정도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도 좀 신청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좀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마감을 해서 출판사에 구매 신청을 하려고 해요. 너무 작으면 또 공동 구매하는 것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음 주까지 해놓을 테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